이제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이상 기후의 강도와 빈도가 한번 비가 오면 엄청나게 오고 집중적으로 오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른바 500년 빈도, 1000년 빈도 이런 얘기를 하던 것이 이제 이게 일상적으로 1000년에 한 번 오는 게 또 왔다. 이 앞으로 한 10년 내에 정말 전 세계의 농업 생산성이 50% 급락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올 수도 있다.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거죠. 먹을 게 없으면 사람들은 거칠어지는 겁니다. 사실 중동에서는 이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환경, 기후, 에너지 경제학과 지속가능 정책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홍종호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후변화인데요. 이것이 환경 문제를 넘어 어떻게 경제 문제로 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은 기후 위기 때문에 어떻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1989년도 꽤 오래 전이죠. 그때 박사 과정 1년차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환경 분야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박사 과정 입학을 했는데요. 갔더니 지구 온난화, 영어로 글로벌 워밍이라는 그런 용어가 이렇게 곳곳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계에서 불렸던 이 날씨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불렀는데요. 그 뒤에 이 지구 온난화의 양태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라는 이런 용어가 정립이 됐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것이 이른바 극한 기상, 이상 기후 이런 표현들이 자꾸만 대두되면서 기후 변화를 넘어선 기후 위기. 3년인가 2년 전에 MIT 대학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하고 화상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예 기후 재앙, climate catastrophe 이런 저도 별로 안 쓰는 표현을 이 노 교수가 쓰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그만큼 과학자들의 위기의식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인류도 기후변화가 이제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이제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기후변화가 남의 일이다, 미래의 일이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워낙에 벌써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만도 2020년 코로나 원년이죠. 첫 해입니다. 그해 여름에 역대 최장 장마 54일간의 장마가 있었죠. 2021년도 약간 소강 상태다가 작년 기억은 아직 새롭죠. 작년에 서울이 또 강남이 물바다 되고 자동차가 22,000대가 물에 침수되고 올해 벌써 지금 너무 비극적인 이러한 지역을 막론하고 경상북도에서 충청북도에서 이런 폭우로 인한 제방이 무너지고 지하 차도가 침수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죠. 사실 여름에 장마는 우리나라에 늘 매년 발생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이상 기후의 강도와 빈도가 한번 비가 오면 엄청나게 오고 집중적으로 오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런 현상들, 가뭄이 또 극심해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파키스탄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어요. 이런 일이 발생했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호주의 대한민국 땅 면적의 2배가 6개월 동안 산불에 휩싸였어요. 이런 현상들은 좀 우리는 멀리서 듣는 거지만 듣기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땅 면적보다 훨씬 큰 면적이 불에 탔는데 6개월간 지속된다? 이런 산불, 가뭄, 폭염, 홍수, 태풍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띄엄띄엄 오던 것이 그리고 이른바 500년 빈도, 1000년 빈도 이런 얘기를 하던 것이 이제 이게 일상적으로 1000년에 한 번 오는 게 또 왔다. 이게 자주 오면 1000년에 한 번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거의 일상화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기후 변화를 떠나서는 설명하기 힘든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의 중론인 셈이죠. 기본적으로 전 세계 99.9%의 과학자들은 이미 기후 변화는 인류가 200년 전부터 탄소 배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난 50년 동안에 그 속도는 훨씬 빨라졌고 최근 20년 동안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고민했던 명제는 두 가지입니다. 정말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는가? 두 번째, 그것이 인간의 화석 연료 사용이라는 경제적 행위와 관련이 있는가?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어 왔죠, 과학계에서. 결론은 99%. 두 가지가 다 참이다. 지구는 과거와 달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인류의 화석 연료의 대량 사용과 직결돼 있다. 즉 탄소 배출과 직결돼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명제를 이제 뭐 절대 다수의 과학자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들께서 뭐 저는 회의를 갖는 것은 오히려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 거기에 정부가 얼마큼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우리 산업계가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 말을 믿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하더라도 아마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조금 체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해외에 이 곡창지대가 뭐 홍수로 가뭄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나온 그 유엔에서 발행하는 이러한 한 6, 7년 한 번씩 나오는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AR, 영어로 Assessment Report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최신 보고서, 6차 보고서입니다. 6차 보고서에 보면 이제 과학자들 얘기가 앞으로 한 10년 내에 정말 전 세계의 농업 생산성이 50% 급락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올 수도 있다. 공급량의 부족, 가격의 폭등, 그에 따른 각종 그 여파로 인한 물가의 상승, 경제적인 피해, GDP의 하락, 그래서 이런 게 거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농산물만 보더라도 너무 식량 공급이 줄어들면 뭐 대한민국처럼 그래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나라는 비싸지만 수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개도국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지면 아예 부담이 너무 커져서, 그리고 자국 내의 농업 생산성이 주로 남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런 데서 농산물의 공급량이 폭락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거죠. 먹을 게 없으면 사람들은 거칠어지는 겁니다. 사실 중동에선 이미 그런 일들이, 우리가 유럽의 그 중동 난민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것도 그 배경에는 극심한 가뭄, 농산물 공급의 절대 부족,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후변화라는 것이 뭐 여름에 좀 덥다, 뭐 비 많이 온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는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하자면 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인가, 이런 건 사실 우리나라는 별로 생각 안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해안가에 사는 것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안전할까? 라는 생각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 훨씬 많이 들게 될 겁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주거지로 적합한 곳에 위치가 바뀌어지는 해안가의 대저택,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런 데 사는 것이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좀 지대가 높은 곳으로 가서 거주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들이 올 수 있고, 실제 그런 현상들이 해안 지역에 있는 대도시에서는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빠르게 침투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침투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것이다라고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은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1톤 배출됐을 때 그로 인해서 전 인류가, 뭐 한 나라만이 아니죠,
이 겪게 되는 각종 피해를 화폐 가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값이 계산을 하면 할수록 계속 커지고 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미국 백악관에서 취합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쓰는데요.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탄소당 51달러 정도, 한 6만 5천 원 이런 정도로 계산이 됐어요. 여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물적 피해, 인명 피해를 다 포함합니다. 혹자는 아니 교수님, 사람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저희 경제학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하는 것은 사람 생명이 돈으로 환산할 정도로 무가치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해야 일반인들이 또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탄소 배출이 주는 파급력, 피해를 좀 더 쉽게 개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최근에 국제학술지에 나온 자료에는 이제 51달러가 아니다. 거의 200달러에 육박한다. 이런 정도로 값이 커졌어요. 그 얘기는 특히 이제 인명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현실화시키면 시킬수록 탄소 배출로 인해서 야기하는 사회적 피해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계산을 토대로 해서 정부 정책이 좀 더 속도감을 내고 그만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뭐 억지로 우리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니까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거니까 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국제 설문지 설문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다른 나라 어느 국민들 못지않게 기후변화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 그럼 심각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심각한데 나는 심각하기만 해. 이거는 아무 현상을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묻거든요. 자, 심각하니 그러면 정부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 배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자 한다. 당신들은 얼마만큼 이 세금을 낼 용의가 있느냐? 얼마를 낼 용의가 있느냐? 이런 정책 수용하겠냐? 그 구체적인 결과물은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설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데 지금 이 질문, 당신은 그로 인해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삶이 조금 바뀌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해 가고자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괴리가 확 벌어져요. 심각한데 나는 그런 돈을 낼 의향이 없어.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이 차이가 어느 나라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금 올라가고 내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전기라든지 뭐 난방, 가스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건 뭐 당연히 그래요. 그렇지만 그 두 개의 차이가 확연히 벌어지는데 벌어지는 정도가 굉장히 큰 나라 중에 아주 탑 수준이 대한민국입니다. 심각해 이런 얘기는 쉽게 하죠. 그렇지만 나의 행동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는데 그 머뭇거림의 정도와 거부의 정도가 좀 대한민국 국민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제학적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떤 좀 사회학적인 또 우리 역사적인 이런 배경도 좀 많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확실한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경제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빨리 이른바 압축 성장, 고도 성장,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게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온 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그 성장이 주는 과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익숙한 거죠. 그리고 그게 얼만큼 소중하고 나의 삶을 바꿨는지도 굉장히 체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정책에 대한민국 국민은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일로 맺은 성장, 고도 성장, 그래 선진국으로 들어가자. 이게 우리나라 오랫동안의 국가 목표였고 그런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긴 했는데 어느 순간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편입되게 됐고 선진국이 되다 보니 이제 개도국이 누렸던 탄소 유예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고 그런 논리로 안 살았고 그런 정책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려고 하고 그 강도도 굉장히 세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식의 좀 반응, 심정적인, 정서적인 반응도 좀 있다고 보여서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저는 빨리 우리 국민들께서 이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익숙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우리의 경제활동 방식을 바꿀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지. 나 이거 싫어, 이거 안 할 거야, 기후변화 뭐 여름만 좀 참으면 돼, 이런 식의 생각으로 가서는 발전이 없고 심지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런 과실을 더 이상 못 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이제 파리 협정입니다. 협정, Paris Agreement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각국의 책임 있는 아주 고위 관료, 뭐 대통령이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환경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각국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모여서 과연 기후변화 문제를 인류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각국은 여기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탄소 감축 목표를 강제적이든 또는 자발적이든 이제 이뤄내자, 이런 것을 매년 이제 회의를 해왔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2015년에 이제 파리에서 이 COP 회의가 열렸는데요. 근데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이 앞으로 지금까지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그렇게 국가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잘 반영시키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자들의 지속적인 주장과 우려가 잘못하면 오래지 않아서 산업혁명 이전부터 지구 온도가 평균 2도씨를 넘어가게 생겼다. 2도씨를 넘어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티핑 포인트와 같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기후 문제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제는 2도씨 이상으로 올려서는 안 되겠다. 이미 1.1도 정도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과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상 이제 2도씨로 간다는 것은 정말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여서 이것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 정말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거에는 선진국만 여기에 탄소 감축에 참여했는데 이제는 개독도 다 참여하고, 그리고 각국은 자신들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공언하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리고 한번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약화시키는, 즉 다시 뒤로 되돌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후퇴 불가의 원칙 같은 거죠. 이런 원칙도 만들어내고 이것을 이제 하나의 협정으로, 파리 협정으로 만들어내는 이 성과를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파리 협정이라고 하고, 그 뒤로 각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준도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앞다투어 이른바 2050 탄소 중립,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쳐서 0으로 만들겠다, 즉 순배출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국가 목표를 세우는 과정이 이제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크게 보면 탄소를 줄이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정책은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탄소세고요, 하나는 배출권 거래제예요.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 원래는 2009년도에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산업계가 굉장히 강하게, 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극렬히 반대를 해서 3년, 6년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또 많은 나라들에서는 탄소세라고 하는, 탄소세의 장점은 그것이 기업만이 아니고 일반 소비자, 가정에서도 화석 연료를 쓴다면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즉 탄소 배출 행위에 있어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배출권 거래제는 반면에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이게 이제 거래를 하거든요. 배출권은 거래를 합니다, 시장에서. 근데 거래를 개인이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주요 기업들, 일정 수준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주로 탄소를 사고 파는 이 시장에 참여하게끔 의무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탄소 배출량이 한 70% 정도 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배출권 거래제가 꼭 약한 거냐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새로운 기술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두 제도를 정책 조합을 통해서 같이 쓰는 나라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쓰는 나라도 있고 이렇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다크호스로 등장한 게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건데요. 이제 언론에서는 탄소 국경세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엄밀하게는 이게 이제 유럽 연합 EU가 제안을 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올해 10월부터 시범 사업 시작합니다. 이제 이 제도는 EU에선 절대 탄소 국경세라고 안 부릅니다. 왜냐? 이걸 세금이라고 부르는 순간 통상 마찰을 직접적으로 가져오게 되거든요. 아니 유럽 내에서는 이런 세금을 유럽 연합의 국가들이 다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일부 국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에 수출하려고 하는 국가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탄소세로 매긴다? 이거는 바로 WTO 제소감이에요. 그러면 이길 수 없을 겁니다. EU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영어로 CBAM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서 통상 마찰을 최대한 피해 가면서 기존의 통상 무역 질서의 체계 내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을 하는 거죠. 제도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자, 유럽 내에서는 탄소 비용이 높다. 우리나라 개도국 탄소 비용이 낮거나 아예 없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또는 개도국의 기업이 EU에 수출하려고 하면 그 부과하는 탄소 비용의 차이만큼 수출 과정에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미 개도국은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수출하라는 얘기냐? 너희 선진국이 이미 다 배출해놓은 탄소 우리가 뒤집어 쓰란 얘기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아마 개도국가의 통상 마찰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중요한 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기업이고 대한민국 살아가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꼼짝없이 이 제도에 저촉이 될 겁니다. 우리는 개도국도 아니고 완벽한 선진국이고 모든 이러한 국제적인 기후변화 질서에 대한민국은 동참하기를 요구받고 있고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선진국은 대한민국은 너무 오랫동안 예외에 머물러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앞으로 2020년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단언컨대 2050년까지는 앞으로 한 27년 남았죠. 두 가지의 산업군, 그린 산업군, 디지털 산업군 이 두 가지가 한국 경제를 견인할 것이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뭐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이미 유럽이 3년 전에 이 선언을 했어요.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 그린 선언을 했고 바로 그 다음에 디지털 선언을 했습니다. 즉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서 이게 단순히 뭐 인류를 살리기 위한 노력만이 아니고 이건 뭐 당연한 거지만 플러스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겠다. 나아가 일자리도 만들겠다 이 분야에서 이게 이제 그린 전환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인프라가 또 디지털이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두 가지 그린 전환, 디지털 전환 합쳐서 이제 쌍둥이 전환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먹거리도 결국 그린과 디지털에서 나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나라가 디지털은 괜찮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IT도 강하고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국제적인 석학들도 뭐 저와 이렇게 대담을 해보면 한국은 디지털 전환은 강점이다, 스트렝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그래왔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린과 결합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양의 물과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왔듯이 계속 탄소 배출하며 전기를 쓴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전기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라.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디지털에 앞서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이 디지털에 필요로 하는 엄청난 양의 전기, 데이터 센터, 전기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거를 그린화하지 않으면 디지털도 더 이상 디지털로서 생명력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이 그린과 디지털은 매우 상호 보완적이고 같이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야 됩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디지털은 강점이다. 그런데 그린 전환은 도전이다. 이런 표현을 제프리 삭스 교수라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 석학이죠. 이분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참 완곡한 표현을 썼다. 그린 전환은 도전이다. 도전이란 얘기는 약점이란 얘기예요. 하나는 강점이지만 이건 약점이다. 아직 약하다. 결국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그린에 대한 인식은 제가 앞에서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성장 일로로 달려온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는 그린을 본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성장까지 해서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린 시대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우리나라인 것이고 엄청나게 탄소 배출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급격하게 탄소 배출을 떨어뜨려야 하는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불만을 토로한들, 화를 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그린과 디지털이 한국계에 미칠 파급력을 반드시 생각해서 디지털이 성공하려면 그린이 있어야 하고 또 그린이 성공하려면 디지털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이 기후 위기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력, 시장에서의 급격한 변화, 또 한국 경제는 한국 산업계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리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커질 텐데요. 여기에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빨리 적응하고 앞서갈 수 있는 이런 그런 나라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